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좌파 이념, 지난 시간에 얘기한 좌파 이념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좌파 이념의 본질을 알면요, 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좌편향 될 수밖에 없는지, 혹은 좌경화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뭐 좌편향 좌경화가 요새는 뭐 혐오, 비하 이런 거라고, 이런 용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좌경화는 그냥 한자예요. 좌측으로 경도되는 현상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더 쉽죠. 편향이란 말은 더 쉽죠. 왼쪽으로 편향되는 현상이에요. 중립적인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본질적으로 좌파 이념은요,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좌파 이념은 이렇게 들어보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게 아니고요, 탐욕에 대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뉴스미디어나 여러 가지 책자나 이런 거는 우파 이념이 탐욕스럽다라고, 아마 그런 프레이밍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자본가의 탐욕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과거로 좀 시계를 돌려서 한 2012년 이후에, 2012년 이후에랑 2016년 이후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때 2012년에 여러 가지 이제 우파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비리 사건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 우파 이념이 비리를 조장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파가 뭐 자본가의 탐욕 뭐 이런 얘기, 그 어떤 지위의 영속화, 이건 약간 학문적인 얘기거든요. 사회지위의 영속화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탐욕을 조장하고, 그리고 탐욕을 가진 세력의 지위를 영속화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제 비리가 터질 때마다, 스캔들이라, 퍼블릭 스캔들, 큰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아, 맞아, 우파 이념은 이래, 이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다 보니까 이게 적폐란 말까지 생겼어요. 적폐. 사실 이 사람들은 참 말을 잘 만들어요. 나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이런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근데요, 비리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개인의 일탈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비리를 집단으로 저지르지는 않죠. 별로. 그리고 이게 집단의 전체의 일탈 행위가, 어떤 개인의 일탈 행위가 집단 정체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드러나면 처벌을 해야 돼요. 그게 처벌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아, 이건 나쁜 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16년도에 적폐란, 이게 새로운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적폐란 말을 만들었어요.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랬죠. 근데 적폐를 청산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어떤 비리라고 하는 게 더 증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어요. 근데 사실은 적폐 청산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비리가 나타나는 것도 실망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차이는 이게 비리가 일탈이 아니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탈이 나오면 이거를 처벌해야 이게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처벌할 생각도 별로 없고, 오히려 감싸줘요. 자기 편이, 이러면서 이제 진영 논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편이 하는 거는 괜찮고 남이 하는 거는 나빠. 뭐 이제 잘하는 내로남불 있죠. 내로남불이 이렇게 유행하게 된 게 아마 우리 역사상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내로남불이 사실은 한자어도 아니고
유행어 같은 건데 이게 왜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 딱 나눠서 우리 우파에서는 비리가 터지긴 했지만 그거는 사실 개인의 일탈은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없는 면이 있긴 해요. 개인의 일탈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는 우리가 감옥이라는 걸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일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처벌을 없애면은 그건 일탈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집단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런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열매가 썩으면은 이건 따버리면 돼요. 근데 이 안에 뿌리가 있거든요. 뿌리가 썩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열매 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비리라는 개인의 문제, 일탈 나면 이건 처벌하는 거예요. 이거를 따버린다는 거는. 근데 이 뿌리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여기 하나를 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마르크스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프로이트 얘기했어요. 마르크스는 뭐냐면요, 유물론에서 시작해서 어떤 사회 계급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유물론에 기반해서 사회 계급이란 용어까지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급에 따라서 믿고 있는 진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영 논리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너는 자본가면 그런 걸 믿고 나는 노동자니까 이런 거 믿겠다는 거고, 노동자 수를 늘려서 노동자는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어 엎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이트는 프로이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사실 이 뭔가 그래도 진리라고 하는 게 아무리 진리가 없다 그래도 뭔가 논리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이 논리가 진리인지 아닌지는 논리적으로 일단 말이 돼. 이성적으로 봤을 때 말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논리를 만들어내긴 해요. 이게 뭐냐면 잉여가치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계급이,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사람들을 최소한 설득하려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논리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 논리가 진리인지 여부를 떠나서. 근데 이게 잉여가치론이에요. 근데 잉여가치론을 보면요, 뭐가 제일 문제냐면요, 자본가가 물건을 팔아서 남은 수익에서 자본가가 가져가는 거는 다 착취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뭐냐면은 자본가는 하나도 가져가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잉여가치론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잉여가치론을 좀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겁니다. 자본가는 가져가는 모든 게 착취예요. 자, 이런 거에 왜 사람들이 좌편향되고 쏠릴까요? 우리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게 어떻게 프레이밍을 하냐면요, 빈부격차 문제를 얘기하고, 이 빈부격차의 원인을 자본가 때문이라 그래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빈부격차란 말도 되게 애매해요. 내가 어떤 일이냐면은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부유세 문제가 나왔어요. 부유세를 걷어야 되냐 이랬더니 어떤 학생이 걷어야 된대요. 부유세. 그냥 재산만 타고 세금 걷는 거거든요. 이 재산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도 세금을 내고 그냥 많다는 이유만으로 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쌓이면. 자, 그럼 이 부유세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논리가 뭐냐면요, 그 학생이 말하는 건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을 걷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너가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그게 1년에 돈이 600에서 700만 원 들어요. 그러면 한 가정에서 1년에 600만 원, 700만 원이 든다는 얘기는 이거는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6, 700만 원이 그냥 생활비인 사람도 있어요. 1년 한 가족. 그럼 그 사람들이 보면은 너 대학교 다니는 것만으로 너는 부유해. 그럼 너는 세금을 내도 돼? 그랬더니 자기는 가난해서 안 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다 그래요. 이 빈부격차, 우리 상대적 빈곤의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요 사실은 빈곤이 아니에요. 이건 빈곤이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이건요 달리 말할게요. 이건 탐욕이에요. 탐욕. 근데 이게 자본가 때문이래요. 자기 탐욕인 거는 모르고 자본가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죠. 왜냐하면 누구나 우리는 빈부격차를 느끼고요. 그럴 때 누구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그건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더 갖고 싶어하는, 만족할지 모르는. 근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얘 때문이래요. 아니에요. 자본가도 그냥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운도 좀 있고 보니까 능력도 좀 있어요. 그래서 자본가가 된 거거든요. 자본가 중에 금수저는요 사실은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금수저 돈 많이 받고 물려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힘들게 비즈니스 안 합니다. 그냥 그거 은행에 놓고 그냥 이자 받으면서 살아요. 자본가는 대부분 종잣돈 최소 1억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하려면. 그럼 그거 모으기 쉽지 않아요. 생활하면서. 그거 어렵게 모은 다음에 대출 받아가지고 합쳐서 일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바라도 하다가 내가 받는 거랑 사장이 남는 거 대충 어떻게 얼마 팔리나 이런 거 보면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장님은요 대출도 갚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망하면 자기가 다 책임져요. 여러분은 그냥 그만두면 돼요. 다른 거 알아보면 되는데 사장은 빚을 못 갚으면요 그거는 빚쟁이가 돼요. 신용불량자가 돼요. 그러면 그런 어떤 부담감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뭔가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 뭐냐면 성욕을 억제하면 정신병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사실은 검증할 수가 절대 없어요. 왜죠? 이 사람이 무의식에 있는 걸 얘기했거든요. 무의식.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무의식에 있는 걸 어떻게 깨달아요? 이 의식에 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게다가 무의식은 자기도 몰라요. 근데 과학을 하려면요 이걸 객관화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객관화 시키려면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의식에 있어서 나도 관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3자가 이거를 관찰해갖고 이론화를 시켜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론은요 거의 철학계에서 많이 인용됩니다. 이건 철학에 가까워요. 자기의 세계관이에요. 그냥 인생관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이런 과학이 아닌 거를 과학처럼 믿고 있을까요? 왜냐면 이것도 탐욕이에요. 인간의 성욕이란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욕을 억제하기 싫어해요. 그냥 마음껏 충족시키고 싶어요. 여기는 성욕이라는 형태의 탐욕이죠. 똑같아요. 여기도 탐욕이고 여기는 경제적인 소유고요. 여기는 성욕이라는 형태의 탐욕이에요. 이걸 억제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죠. 야, 너 성욕 억제하면 정신병 걸려. 오씨, 맞아. 그래? 와, 그러면은 이 도덕, 규범 이게 다 안 그래도 나를 억제해갖고 싫었는데 이게 너를 억압하는 거야. 없애버려야 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성욕을 마음대로 발산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래요. 어른들도 아마 자, 성욕을 발산한다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항상 억누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도덕규범이 억압적이다, 폭력이다 이래서 없애버리면
좋을지 모르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내가 성욕을 충족시키는 거는 괜찮다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마 싫어할 거예요. 싫어합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나는 딸을 키웠는데 내가 딸을 키우고 나서 어렸을 때 진짜 작을 때 너무 이쁠 때 내가 늘 그랬어요. 우리 딸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이랬어요. 왜냐면 나는 세상이 험하다는 걸 알거든요. 되게 애틋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욕을, 도덕규범을 치워버리고 내가 성욕을 충족시키라 그러면 다들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시킬 부모는 많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좌편향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렇다고 이걸 성욕 도덕규범을 없앤다고 사회가 망가지지 않아. 우리 애들 망가지지 않아.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은 근거 없이 낙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낙관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치명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죠? 뭔가 실패했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실패의 결과가 굉장히 클 때, 이럴 때는요, 우리가 그냥 낙관만 가지고 실험하면 안 되죠. 우리 의대에서는요, 실험을 하죠. 왜냐하면 의학 기술을 발달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한테 안 합니다. 먼저 동물한테 해봐요. 주로 쥐예요, 쥐. 쥐한테 실험을 해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이 끝나고 나서 임상 실험이라는 걸 하는데, 이 임상 실험이라는 게 사람한테 조금씩 해보는 거거든요. 뭐 가끔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은 실험자 모집합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면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동물 실험을 오랫동안 해서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것도 환자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약이 잘못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실패하면 확률이, 결과가 굉장히 커요. 근데요,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번도 안 해봤죠. 근데 그런 위험한 실험은요, 조심해야 돼요. 실험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봤어? 그렇게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그 분들만, 이렇게 여기 의대에서 사람 실험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연구 결과가 쌓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사회 전체의 도덕 규범은 건드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